삼국지의 영웅 조조, 유비를 압도한 용병술과 리더십, 장야신 지음, 장윤철 편역, 스타북스. 책머리에. 동안 말기는 대혼란과 분열의 시대였다. 왕권은 무너지고 호족들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정권까지 장악하려 들었다. 황제는 이름뿐인 통치자였고 호족을 밀어내려는 황제는 환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기에 권력은 호족과 환관 사이를 오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부의 확대에만 혈안이 된 자들이었으니 백성의 생존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 당연했다. 호족과 환관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왕족과 결혼시켜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였고 관직은 가족과 인척들에게 배분하다시피 하였다. 사대부가의 사람들까지 관직에서 완전히 소외당하자 이들은 2번의 당고의 금을 일으켰고 결국 농민들의 반란도 일어났다. 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혼돈의 시기에 저마다 천하통일을 이루겠다는 걸출한 인물들이 등장했으니 그 중 하나가 조조이다. 조조가 당시에 이름을 떨친 인물들과 다른 점은 천하통일을 목적으로 자신의 부귀영달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세상 이치에 대해 공정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자신과 가족 친지에게 엄격하게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를 어길 시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며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은 부하 장수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군령을 지시함에 있어서도 그 자신부터 원칙대로 지키니 부하들은 자연 조조를 두려워하여 잘 지켜나가 백성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무엇보다 조조는 만인을 뛰어넘는 다방면에 걸친 재능을 갖고 있었고 그 재능을 발휘하기 위한 현실적 판단력이 누구보다 뛰어났다. 또한 조조는 인재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곁에 인재를 두기 위해 최대의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인재들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도록 그 자신도 극진한 진심으로 대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조조에 대한 평가가 극명히 갈리는 이유는 그를 선악의 기준으로 가르려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조조를 뛰어난 재능을 갈고 닦으며 천하를 호령하고자 했던 지극한 현실주의자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에 대한 이해가 더 쉬워진다. 그가 지은 문학작품 등의 글을 보면 알겠지만 조조도 여타의 인간들처럼 감상적인 면도 있고 측은지심을 느끼기는 하지만 조조는 현실적 기반이 공고하지 않으면 인간적 동정이나 이해 따위는 쉽게 바스러진다는 사실을 잘 간파하고 있었다. 조조가 살던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으니 그런 판단력은 곧바로 목숨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하여 조조는 이미 힘을 잃고 목숨이나 부지하는 데 급급한 황제를 패하고 새로운 통일 왕조를 건설하고자 하였지만 세상의 민심을 읽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를 황제로 추대하려는 주위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실권을 장악하여 자신의 아들이 황제에 등극하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몰두하였다. 조조는 그것이 실리와 명분 2가지를 완전히 얻는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조조는 판단력이 냉철히 뛰어난 천재이며 루신의 말처럼 어떤 잣대로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영웅이다. 사실 조조는 많은 재능을 겸비한 인물로 최소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결코 조조를 사모하는 모임 같은 어떤 단체의 일원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조라는 인물에게는 항상 탐복하고 있다. 1장 조조가 살았던 시대. 동한 시대의 사회 모습. 춘추 전국 시대가 지나가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동한 말기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며
다시 대혼란과 대분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동안 시대에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호족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개국 황제인 유수는 남양 호족 출신이었으며 그를 따라 나라를 세운 공신들도 대부분 호족 출신으로 이들 중 공신은 모두 365명에 외척은 45명에 달했다. 이들은 유씨 왕족과 함께 남양 세력을 기반으로 호족 집단을 형성했다. 그 집단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권을 세습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제후와 같은 높은 지위를 유지했다. 예를 들어 등우 일가는 먼저 21명이 후에 봉해졌고 2명이 공의 자리를 차지했다. 또 대장군 이하는 13명, 중위천석 관직은 14명, 열교는 22명, 주목 및 군수는 48명에 달했다. 이외에 시중, 장, 대부, 낭, 알자 등 일반 관직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호족들을 앉혔다. 이 호족 집단은 동안 왕조의 거의 모든 주요 관직을 독점하다시피 했으며 집단 내에서 서로 혼인을 하면서 세력을 이어나갔다. 이 밖에 일부 부유한 상인과 지주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이용해 관부나 왕족들에게 줄을 대어 점차 강력한 호족 세력으로 성장했다. 호족 세력들은 정치적 특권을 이용해 토지 겸병을 일삼는 등 자신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복파 장군 마원의 아들 마방과 마광은 각각 노비 1천여 명을 거느렸으며 엄청난 재물을 이용해 도성 부근의 비옥한 토지를 사들였다. 제남왕 유강도 1,400여 명에 이르는 노비를 거느렸고 800여 경에 달하는 논밭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외의 호족들도 대부분 비옥한 토지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웅대한 주택을 차지해 수천 명에 달하는 노비와 소장농 수만 명을 거느렸다. 그들의 거대한 창고는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 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이나 양, 소, 돼지 등 가축들도 들판에 가득했다. 처와 첩들이 저택에 넘쳐났고 가희나 기생들도 내당 깊숙한 곳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다. 일부 호족은 상업에도 손을 뻗쳐 배를 타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긁어모은 재산이 창고마다 그득했다고 한다. 이들은 개인 사병도 2, 3만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전지와 장원을 지키다가 농민 폭동이 일어나면 이를 진압하는 데 동원했다. 필요할 때는 전쟁에 동원하기도 했다. 호족들 중 관직이 있는 자는 권세를 휘둘렀고 관직이 없는 자는 무력으로 자신의 근거지를 통제했다. 이들의 부와 권세는 귀족 못지 않았고 세력 또한 그 지역의 군수나 현령에 필적했다. 호족 세력의 발전은 백성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을 뜻했다. 토지 겸병이 성행하면서 많은 자장농들이 소장농으로 전락했고 신분이 전락한 이들의 생계는 모두 호족의 손에 좌지우지되었다. 평소에도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부족할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했으며 규모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재난이나 가뭄을 만나면 생활이 극도로 궁핍해져 아내나 자식을 팔아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갔다. 게다가 종속된 지위는 세대간 세습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자식까지도 노비가 되어 호족을 섬기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급 간 갈등은 점차 첨예하게 불거졌다. 호족은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민이 벌어들인 재물이나 토지를 약탈하고 자신들의 돈 주머니를 채웠는데 이는 조정의 세수 징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호족들의 토지 겸병과 함께 통일 국가를 세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할거주의 또한 불안정한 정치적 요소로 작용했다. 봉건 정권과 호족 사이에 등장하는 이러한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유수는 조소를 내려 토지 전답을 정리하려고 했다. 논밭으로 개간한 토지 면적과 호구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조정의 세수 소득을 늘리고 호족들의 무장 세력을 해산하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호족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의 황족들도 전답 정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호족 세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강대해져 갔다. 더불어 무력한 동안 왕조의 정치적인 불안정은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다. 물론 호족들 사이에도 갈등은 존재했다. 이것은 다른 정치적 집단들 사이, 특히 화제 이후 황제의 어머니나 부인의 친척들에 해당하는 외척과 환관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한 쟁탈전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어린 황제가 즉위하여 황제의 모우인 태우가 국정을 맡게 되었을 때 태우는 관례에 따라 주로 자신의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정사를 맡겼다. 그들에게 대장군이나 녹상서사 등 주요한 요직을 맡겨 군대와 조정을 살피도록 했다. 외척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황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직접 집정을 하게 되면 권력을 독점하던 외척들과 갈등을 빚곤 했다. 때문에 황제들은 종종 가까이에서 자신을 섬기는 환관의 힘을 빌려 외척 세력을 몰아내려고 시도했다. 이런 와중에서 환관이 외척을 대신해 다시 대권을 장악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외척과 환관이 번갈아가며 정사를 장악하거나 대립하는 등 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의 다툼은 동안 후기 사회에 끊임없이 발생한 동란의 원인이 되었다. 외척과 환관 사이를 오가는 권력. 장화 2년 2월 후한 장제가 죽고 10살밖에 되지 않은 화제가 즉위하였다. 어린 화제를 대신해 국정을 맡게 된 두태우는 자신의 형제 두헌을 시중 자리에 앉혀 조정을 장악하고 두씨 일가에게 차사나 수령 등 조정의 관직을 두루 나누어 주었다. 두헌은 외척 등표를 태부 자리에 앉혀 모든 일은 반드시 등표를 거친 후 왕에게 아뢰도록 명령을 내렸고 동시에 태우에게도 알리게 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했다. 외척이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동안이 건립된 이래로 처음 등장한 일이었다. 몇 년 후 성인으로 성장해 외척의 전횡에 불만을 느낀 화제는 환관 정중과 함께 모략을 꾸몄다. 영원 4년에 두헌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나머지 일가도 귀양을 보내버렸다. 정중은 이 공으로 대장추에 임명되고 후에 다시 단양 후에 봉해졌다. 이때부터 환관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엉 원년 화제가 죽자 갓 100일이 지난 상제가 황제 자리에 올랐고 이제 조정은 그의 모후인 등태우가 장악하였다. 하지만 상제가 2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하는 바람에 등태우와 그녀의 형제 등질은 13살에 안제를 천자로 옹립했다. 여전히 등질 형제는 제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등질은 대장군에도 임명되어 조정을 완전히 자신의 손에 넣었다. 정권을 장악한 등씨 일가는 환관은 자리에 그대로 두고 양진과 같은 명망 있는 선비들을 기용해 사대부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그러다 건강 원년 등태우가 죽자 안제의 유모 왕성과 환관 이윤이 계략을 세워 등씨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었다. 이후로는 이윤, 강경 등 환관이 조정을 장악하고 동시에 황후의 오라버니 염현 등도 경교 자리를 차지해 외척과 환관이 함께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극도의 소외에 따른 사대부의 반발. 중평 6년 영제가 죽고 17세의 황자 유변이 즉위하였다. 이때의 수렴청정은 하태호에게 넘어갔고 하태호의 동생인 대장군 하진이 조정을 장악하였다. 하진은 동탁을 도성으로 불러들여
환관들을 죽이려고 모의했지만 환관들이 먼저 태호의 조서를 위조해서 하진을 죽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사대부 호족인 원소가 군사를 일으켜 환관 2천여 명을 죽이는 바람에 한때는 환관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 이후 동탁이 군사를 이끌고 낙양에 도착해 원소를 내몰았다. 동탁은 이어 유변을 폐위시키고 하태우를 죽인 뒤 헌제를 황제 자리에 앉혔다. 이렇게 외척과 환관 세력이 동시에 무너졌지만 이후부터 지방 군벌들이 전세를 장악하게 되어 동안 조정은 거중만 남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어떤 외척과 환관들이 득세를 하든지 간에 백성들은 이들로부터 고통만 얻었을 뿐이다. 외척이나 환관이나 하나같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토지를 마음대로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호족 집단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일찍부터 정권을 장악해 전횡을 일삼던 투어는 명제의 딸 심수공주의 정원을 싼 값에 강매했다. 이런 행동에 장제마저도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공주도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는 마당인데 백성들은 오죽하겠는가. 양기 역시 도성 주변에 약 1,000리에 달하는 황제의 정원을 뻔뻔하게 차지해버렸다. 그리고는 정원에 토끼를 풀어놓고 사방 10여리까지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였다. 이를 몰랐던 한 호상이 정원에서 토끼 한 마리를 죽인 일이 발생하자 양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호상 주위의 10여 명까지 함께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양기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몇천 명에 달하는 일반 백성들을 강제로 노비로 동원하면서 이들이 자원에서 노비가 되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 양기가 백성들로부터 수탈한 재물을 보면 더욱 놀랍다. 양기가 죽임을 당한 후 그의 재산을 몰수한 결과 액수가 자그마치 30억 전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국가의 한 해 세수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다. 환관 집단의 탐욕과 수탈 역시 외척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환관들은 벼락부자와 같은 행색을 보여주었고 선초 등 환관 5명은 조정을 장악한 이후에 더욱 심한 횡포를 일삼았다. 민관에서는 자관, 구한, 도황, 당형 4명을 각각 일컫기를 천자의 마음도 돌린다 하여 좌외천, 교만함에서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구독좌, 무서울 것이 없는 자라 하여 서와호, 이를 처리하는데 규칙 없이 2가지 입장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여 당양타라고 하였다. 이들 환관은 경쟁하듯이 크고 화려한 저택을 지었으며 하늘을 찌를 정도의 사치를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을 모두 지방 관리로 앉혀 조그마한 마을 구석구석까지 힘을 행사했다. 그들은 마음껏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며 도적과 다름없는 행패를 부렸다.